네가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것이고 신부가 되면 교황이 될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화가가 되었고 피카소가 되었다. 이 말이 전혀 허세로 들리지 않는 20세기 천재 화가이자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 이야기입니다.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3살 때 이미 미술교사였던 아버지보다 그림을 잘 그렸던 천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 하면 기괴한 그림들만 떠올리지만 당시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이미 그림 그리는 기술을 마스터했죠.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는 피카소를 서둘러 명문미술학교에 입학시키지만 딱딱한 규칙과 수업 방식이 싫었던 피카소는 학교를 빼먹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보이는 풍경을 그리길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결국 19살에 스페인을 떠나 천재 예술가들을 동경하던 파리에서 배고픈 유학생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루 종일 미술관과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대가들의 작품을 정열적으로 탐색하는데 이때 피카소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청색시대입니다. 이 당시 피카소는 파리의 몽마르트에 위치한 아텔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부터 그는 주로 어두운 색채로 사람의 불행한 측면을 초점을 두고 그렸습니다. 절친이었던 카를로스 카사이마스가 권총으로 자살하던 사건을 겪으며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파란색과 녹색으로 칠하며 가난과 고립, 고뇌의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왜 청색시대로 불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아름다운 모델 올리비아의 사랑을 빠지며 우울증을 극복하고 장미시대를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서의 그림은 베이지, 분홍, 빨강색 등 따뜻한 색으로 표현한 정겨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색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당시 미술계의 스타였던 마티스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야수파의 강렬한 작품을 접하며 그의 천재성에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마티스는 화려한 색에 집중하는 화가였습니다. 피카소는 그와 반대로 형태에 집중하며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입체파 시대를 문을 열죠. 입체파는 피카소가 새롭게 만든 예술적 기법으로 평면적인 캔버스 위에 3D처럼 물체의 여러 관점을 분해한 뒤 한 화면에 재결합하는 방법으로 당시에는 충격적인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피카소는 1907년에 입체파 하면 떠오른 가장 유명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합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이 그림을 보면 원근법과 명암이 완전히 무시되는데 그림의 전체적인 시점은 정면이지만 아래의 물건을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습니다. 볼 수 없는 곳을 평면적인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또 여인의 얼굴과 몸이 과하게 왜곡되는데 가장 오른쪽 여인을 보세요. 몸통은 등이 드러난 뒷모습인데 얼굴은 완전히 반대로 꺾여 정면을 바라보며 아프리카에서 볼 법한 기괴한 가면처럼 얼굴을 그려졌습니다. 지금 봐도 당혹스러운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가까운 동료와 친구들마저 이 작품을 외면했고 당시 파격적으로 유명했던 마티스마저 그림이 장난이냐며 비판했습니다. 피카소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실 세계의 캠퍼스의 재현이 미술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릴 거면 차라리 사진을 찍는 게 낫다는 거죠. 이때 피카소는 형태를 완전 뒤바꿔버리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 이후 마티스보다 더 유명해지면서 미술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 이후 색채를 적게 쓰며 형태를 무한대로 쪼갠 분석적 입체주의를 실험하지만 보다 보면 도대체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며 피카소는 점차 침울해져 갔고 이내 실험적인 작품을 잠깐 멈추고 사실적인 묘사 작품에 열중합니다. 그러던 1937년 그의 조국 스페인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직전 1936년에서 39년까지 스페인 내전으로 프랑코의 반란군을 지원하던 독일의 나치군이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의 전쟁 무기인 전투기와 폭탄을 성능 테스트하기 위해 폭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분노한 피카소는 그림으로 독일과 프랑코의 행위를 전 세계에 고발합니다. 그 작품이 지금 보시는 게르니카입니다. 4시간 동안 떨어진 5톤의 폭탄에 영문도 모른 채 폭격당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동공이 풀려버린 소, 창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말, 건물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비극적인 전쟁 속 현장을 회색 톤으로 거대한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아티초코를 든 여인의 작품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인지 미처 대비할 수 없었던 여인이 아티초코를 들고 맞서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1951년에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내전처럼 같은 민족과 전쟁을 벌인 6.25 전쟁의 비극을 다룬 작품입니다. 총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을 무채색으로 그려 전쟁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피카소는 이런 힘든 시기에도 작품이 그를 살아있게 해줄 거라 믿으며 죽을 때까지 미술 작품을 창작합니다. 이처럼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삶에 대한 고뇌를 그렸던 피카소는 결국 1973년 프랑스에서 숨을 거둡니다. 피카소 이후 화가들은 새로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만 그리면 다 피카소 같다라고 할 때 피카소와 다른 길을 선택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추상표현주의 거장 잭스 폴록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나치는 사람들의 상상력마저 학살하기 위해 사실적 묘사를 하지 않은 화가들을 퇴폐미술로 낙인 찍어 예술가들을 핍박하죠. 전쟁 중에 수많은 예술가들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뒷상, 사갈, 칸디스키, 달리, 유럽에 주름 잡던 예술가들이 폐기 국외남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실험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피카소와 맞먹는 슈퍼스타가 되죠. 이는 잭슨 폴록의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미술이 실제 보여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줬다면 추상표현주의는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무의식과 우연히 결합한 작품들입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 이민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가 없었지만 소련과 대치되는 자유로운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가 없다는 건 미술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경우에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까지 다양한 미술운동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런 역사가 없었죠. 그때 미국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잭슨 폴락의 그림들입니다. 잭슨 폴락은 물감을 뿌리는 방식인 드리핑 기법으로 무의식과 우연에 의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폴락의 그림은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럽이든 동양이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미국의 첫 역사적 그림이 될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그림들은 많은 언론과 후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잭슨 폴락은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얻어 생존하는 미국인 화가 중 가장 위대한 화가로 지목되어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죠. 잭슨 폴락의 드리핑 기법은 많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보면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화가들이 이질 위에 그림을 그렸다면 드리핑 기법은 더 이상 그림을 이질에 놓고 그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 상식을 벗어난 기법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회화는 피카소나 칸딘스키처럼 아무리 왜곡되고 변형시켰다 하더라도 결국엔 현실의 재현과 모방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잭슨 폴록은 이런 개념을 넘어서 미술은 시각적인 환상만 남아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굳이 무언가 모방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새로운 미적 가치관을 보여준 화가입니다. 장 듀이 뷔페는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그는 아마추어 화가나 정신병자,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자신의 작품에도 그들의 화풍을 적용합니다. 한편 이러한 미술을 아르브리라고 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미술에 주목하죠. 약자들이 사회의 틀에 맞추어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존재를 미술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였던 화가 장 듀이 뷔페의 이야기입니다. 장 듀이 뷔페는 1901년 프랑스 아브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파리에 와서 아카데미 줄리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6개월 후 정규 미술 교육에서 배울 것이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독학으로 문학, 언어,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쏟으며 일요 모임을 통해 예술계 인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듀이 뷔페는 한츠 프린호른에 져서 정신병자들의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병자들이 그린 그림을 싣고 해석한 책이었습니다. 듀이 뷔페는 예술적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광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작품을 보고
예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작품의 대부분을 폐기하며 작품의 활동을 중단하고 가업을 이어 포도주 판매상으로 살아가다가 41세에 돌아와 예술가로서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엽니다. 이 전시회에서 그는 타르, 자갈, 석고, 시멘트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시 작품은 유치하고 편집적이었으며 균형적이지도 않고 세련된 미적 감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작품은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제도적인 미술 교육을 거부했던 듀부페는 이 전시를 통해 전통적 관습과 규범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이 신봉하던 이성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성은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서구 문명이 원시적이며 하등한 것으로 낙인 찍혔던 광기와 본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듀부페는 이러한 스타일을 아르뷰리라고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프랑스어로 원색미술이라는 새로운 미술 분야가 탄생한 거죠. 이후 1948년 장 듀부페는 아르브르 컴퍼니를 만들고 르브르 컬렉션을 구성해 서구 문명의 허구성과 사회적 교양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졌던 순수한 지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원색미술이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1962년 듀부페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볼펜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낙서의 형태에 매료되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된 모든 작품의 우룰라프라고 불렀습니다. 주제는 인간 풍경,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로 단순하게 만들어 즉흥적이며 순수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우룰루프란 듀부페가 직접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는 불어로 소리 지르다, 새가 지저귀다, 늑대 등을 연상시키며 환상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는데 화가는 자신이 만든 기묘한 세계의 현실적인 집안의 모습, 밤의 풍경을 그려넣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했던 현실의 모습을 낯설게 만드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는 왜 이성을 거부하고 본능과 광기를 추구한 걸까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17세기 이후 프랑스는 인간이면 이성을 통해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경험이나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이용해 분석하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듀부페는 교양과 교육은 아름다움을 좀 더 고상하게 포장하며 진실과는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이성은 지적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든 합리적인 문명을 건강한 야성으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미술의 모든 틀을 부정하고 새로운 조형적 개념을 창시합니다. 그려지는 이미지보다 그린다는 과정 자체를 중시해야 하며 미리 설계하지 말고 즉흥적이며 직관적인 표현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앵포르메를 개척하게 됩니다. 함께 작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작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좋은 작가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